아이고 너무 늦었습니다. 신장남매로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신인규 변호사, 장윤민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일찌감치 오셨는데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 아닙니다. 박찬대 대통령이랬다. 대표 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오셔가지고 얘기를 조금씩 미뤄지니까 방송이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 너무 송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 광고는 또 해야 돼요. 그래서 광고를 먼저 중요하죠,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개해드릴 광고는 인터넷 비교원입니다.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으로 부담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런 분들의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인터넷 비교원이 최대 128만 원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쓰던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하셔도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돌려드립니다. 인터넷 비교원은 23년간 현금 사은품 누적 983억 이상, 누적 가입자 60만 명 이상이고요. 서울보증보험 8억 원 이상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튼튼한 법인 기업으로 안심하고 가입하셔도 됩니다. 그동안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단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비교원은 지원금이 타사보다 적다면 차액의 150%를 보장해드리는 비교원 보장제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55인치 삼성 텔레비전으로 선택하셔서 받으실 수도 있으십니다. 지금 1670-2571, 1670-2571로 전화 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128만 원 혜택 싹 다 현금 100%로 드리니까 꼭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소개해드릴 광고는 저희 취재 편의점 처음 찾아온 광고입니다. 제가 칫솔 광고를 하게 될 줄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근데 딱 들었을 때 일단 착용감이 상당히 좋다. 그립감이 딱 있어요. 예. 그립감이 상당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우리 가족 치아 건강을 위해서 태어난 치과 전문 칫솔 브랜드 클라우스.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예, 클라우스 브랜드인데요. 치과 칫솔 라인업의 정점. 클라우스의 치아 건강 특별 이벤트를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가운 여름 음식들을 맛있게 즐기시려면 미리미리 치아 관리를 꼭 하셔야 되는데요. 특히 이 재구매율 높은 클라루스 플로에 주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치과 전문 브랜드인 만큼 기능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시중 칫솔에 많이 사용하는 나일론모는 단단해서 치태나 찌꺼기 제거에 좋긴 하지만 치아 표면이 닳아서 장기적으로는 치아를 손상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클라루스 칫솔에 사용하는 BBC 미세모는 나일론보다는 살짝 비싸지만 부드럽고 탄성이 좋아서 깨끗하면서도 자극 없이 치아를 잘 닦아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클라루스 프로의 모는 이중 코팅한 모를 더욱 풍성하게 심어서 한 번의 칫솔질로도 더욱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고 합니다. 원가보다는 기능, 또 아낌없이 투자한 칫솔, 재구매 또 재구매로 이어지는 마성의 치과 칫솔 클라루스, 써본 분들이 인정한 가격 만점, 성능 만점의 하이엔드 칫솔 클라루스 프로를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니까 꼭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된 물량이 소진이 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치아 건강을 위한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지금 취재 편의점 더보기 링크 아니면 네이버 쇼핑몰에서 클라루스 이렇게 검색하셔서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제가 마트나 이런 데서 파는 칫솔하고는 상당히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노란색인데 굉장히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색깔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꼭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가 굉장히 얇으면서도 튼튼해 보이고 그러니까요. 양치하고 싶은 그립감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자체가 일단 쥐니까 편안하죠. 편하고. 아니, 저희도 아이를 키우는데 치석은 잘 제거가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나노로 코팅되어 있다고 하니까 한번 써보겠습니다. 예,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70만 이제 달성 기념으로 7개 이상씩 좀 사주시면 7개 이상 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근데 진짜 상당히 칫솔이 이렇게 딱 잡았을 때 너무 좋아요. 편하네요. 느낌이 좋아요. 좀 느낌이 남다릅니다. 네, 느낌이 남달라서 요거 오늘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클라루스입니다. 네, 여러분들 치아 건강은 진짜 중요해요. 특히 연세 드실수록 치아가 굉장히 이게 큰 힘이 됩니다. 치아 관리 제대로 안 되면 이가 일단 막 틀리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 이제 뭐 이렇게 치매나 이런 것도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진짜 오복이라고 하잖아요. 일을 잘 관리하셔야 건강하게 100세까지 튼튼하게 잘 사실 수 있으십니다. 네. 자, 본격적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10시 15분부터 시작이 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내란수계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오늘도 기자들의 질문엔 별다른 대답 없이 그냥 쓱 들어가 버린 것 같아요. 네. 뭐 한두 번은 아니지만 오늘도 기자들한테 좀 비켜주세요라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마저도 들었는데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오늘 이제 내란 관련 재판이 벌써 이제 8차 공판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좀 진도는 나간 상태인데 여전히 윤석열에 대한 신병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이 불구속 재판을 하면 계속 길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이제 뭐 오늘도 재판을 하면서 뭐 증인들 불러서 신문하고 뭐 또 재판을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특검이 들어오면서 이제 오늘부터 박옥수 특검보가 또 공판에 함께 또 참여를 한다고 하니까요. 이제 특검의 시간이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윤석열의 신병 확보를 언제 하느냐. 전 이게 가장 지금 중요한 관전 포인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구속이 되는 순간부터는 아마 이제 3특검이 경쟁적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모든 사안에 있어서의 수사의 속도나 또 성과를 내기는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저는 그 부분 윤석열에 대한 신병 확보를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네. 이 박옥수 특검보는 어떤 분이에요? 박옥수 특검보는 일단 대검 인권정책관 출신이라고 해서 이제 검찰 출신으로 알고 있고 특검보가 이제 검사장급이기 때문에 수사 이력이 상당히 이제 쌓인 사람들이고 왜냐하면 이 특검법을 보면 그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수사는 당연히 하고 또 공소유지를 하면서 또 지금 윤석열 씨에 대한 공소유지에도 관여할 수 있다. 이래서 그럼 특검이 이게 사실상 특검이 발족하고 첫 공판기일이니까 조은석 특검이 들어가나라고 했는데 조은석 특검이 들어가진 않고 이제 대신 그 한 단계 아래인 이 박옥수 특검보가 이제 들어가서 공소유지를 하게 되는 그런 구조인 건데 아마 말씀 주신 대로 인실 확보가 제일 우선이에요. 아마 다음 달 안에는 하도록 조은석 특검이 김용영 씨도 추가 기소해가지고 어쨌든 보석으로 풀려나는 거를 막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막아지는 결과가 될 텐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되게 속도감 있게 좀 절묘하게 잘 움직인다 이런 인상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그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또 강조할 수밖에 없냐면요. 이 혐의가 중한 거는 뭐 너무나도 당연한 구속 사유기도 하고 지금 수사해야 될 사안이 너무 많습니다. 네, 맞아요. 너무 혐의가 뭐 진짜 뭐 내란 특검에도 너무 많고요. 또 김건희 특검도 사실은 김건희에 대한 수사 대상이지만 공범과 신분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 윤석열의 신분을 공모해서 가치 범죄를 저질렀다고 봐야 되거든요. 거기다가 최혜병 특검도 수사 사안이 많죠. 그럼 여기에 대해 가지고 신병 확보 없이 뭐 소환 조사식으로 해가지고 특검에서 한다? 어느 세월에 걸다 합니까? 그러니까 특검도 이게 제한된 기간 내에 제한된 인력이 아주 많은 지금 수사 내용을 해야 되고 또 이미 내란 내란 공판 같은 경우는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고 이러니까 이거는 구속을 피할 길이 없고 빠르게 신병 확보를 해서 하루라도 저는 하루를 천일같이 써야 된다. 저 그런 생각에 제가 마음이 급한 거예요. 아니 시간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저는 신병 확보를 해서 저는 좀 강도 높은 수사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요. 그 본격적인 그 특검이 사실은 아직 다 진용을 갖추진 않은 거죠. 이제 일단 사무실 얻었고 특검보 임명이 다 됐고, 그죠? 파견도 받고. 근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을 임명한 순간부터 하는 겁니다. 수사는. 네, 수사는 하는 겁니다. 근데 준비 기간을 20일 내로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하루 만에 사무실 얻어서 그냥 하면 하는 거고 또 사무실 얻는 것과 병행해서 수사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수사 개시의 단서 조항을 보면 특검법에 나오는 내용인데 긴급할 때는 수사와 관련된 행동과 또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김용현 쪽에서 시비 거는 건 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저는 지금 특검은 임명부터 이미 개시가 된 거니까 저는 빠르게 좀 특검이 준비도 해야겠습니다만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좀 봅니다. 근데 그 오늘 아침에 저 누구입니까? 그 김용현 김용현 전 장관이
다 거부를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예,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버렸어요. 예. 그럴 경우에는 오늘 오후 2시 반에 있을 구속 영장 실질심사 관련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거 진행은 그대로 될 거고요. 네. 아마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네. 특검에는 준비 기간이 있고 준비 기간에는 최소한 뭐 수사는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기소까지 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네. 하는데 준비 기간이 20일로 돼 있잖아요. 예. 근데 20일을 기자들도 이제 다른 특검에도 다 묻고 있는 사안인데 20일 다 쓰실 거예요?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네. 그럼 너무 급하니까 170일밖에 수사를 최장 할 수가 그렇죠.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린 준비 기간 짧게 갖고 바로 속도감 있게 기소한다라는 게 이제 특검 입장이어가지고 이거 기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준비기간이라 특검법에 반하는 기소가 있었고 이거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해당 재판부에 대해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이게 추가 기소가 되면서 구속기간이 연장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원래 그 해당 재판부에 사건을 그냥 보냈었어요. 네. 그런데 이거는 전자배당 형식으로 했다고 하면서 제가 느끼기엔 약간 이제 이례적이긴 한데 형사 34부 그러니까 네. 직위원 재판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의 사건 배당이 이루어졌고 증거인멸 교사 등과 관련해서 네. 그럼 기소가 이뤄진 이후에 구속기간 연장과 관련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보는 거거든요. 별도로 영장 전담하는 그 판사들이 보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오늘 기피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기피 신청이 집행 정지의 효력은 없습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시간을 끌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 나 그냥 나갈 거야. 너 왜 나를 보석에 조건을 걸어? 그래서 그때 보석 사실 그 증권 끊고 했으면 지금 자연인이 됐을 거예요. 수감에서 풀려났을 텐데 버티에다가 이런 악수를 둔 꼴이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 내란 특검에서는 1호로 김용현 전 장관을 1호 기소를 했는데 김건희 특검에서는 누구를 1호 기소할까요? 글쎄요, 근데 워낙 수사 사안이 많고 지금 16가지 그러니까요. 사안인데 뭐 중첩되는 것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예. 제가 볼 때는 큰 갈래에서는 개인 비리, 그러니까 김건희가 낼름낼름 뇌물 받아먹은 거, 네. 그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집단적 조직적 범죄.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정당에 대한 뭐 공천 사유화 문제라든지 공천 개입 내지는 이제 명태균 관련된 이슈들 아니겠습니까? 저는 특검에서, 그러니까 민중기 특검에서 김건희 특검을 다룰 때 네. 개인 비리도 중요하겠지만은 더 중요한 건 집단적 조직적 범죄거든요. 그리고 게다가 명태균과 관련돼서 당의 공천에 개입했다라는 부분은 이미 창원지검에서도 일부 수사를 했던 내용이 있고 네. 또 포렌식을 통해 가지고 뭐 뉴스타파나 이런 언론사에도 이미 내용들이 다 보도가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기사에 나온 증거들만 취합해서 당장 기소가 가능한 수준의 증거 확보가 됐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수사의 속도 내지는 중요성 그리고 정당 공천까지도 사고 팔았다라고 한다면은 민주주의를 해야 하는 중대범죄란 말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범죄의 중대성까지 고려해서 저는 그 공천 개입 사건을 가장 먼저 좀 들여다보면서 수사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나머지 사건들 뭐 돈 받고 백 받고 뭐 이권 주고 이런 것들은 잔잔한 것들이 지금 쌓여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기한을 좀 두더라도 나중에 가서도 수사가 예. 금방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들이라서 네. 저는 가장 지금 많이 해놓은 좀 명태균 관련된 이슈들을 먼저 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만 더 추가하면 네. 이 계엄의 동기를 살펴봐야 된다라고 당시에 그렇죠. 그 곽종근 사령관도 예. 다시 한번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인터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계엄의 동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란 특검과 이건 별개로 김건희 특검입니다만은 계엄의 동기가 저도 궁금한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9월 5일에 뉴스토마토 보도 나오면서 네. 7불사 보도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맞아요. 12월 3일에 계엄이 터졌거든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직접적 원인으로는 이 명태균 관련된 사건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까지도 수사 대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좀 민중기 특검이 좀 네. 용기를 내서 네. 가장 어려운 사건부터 좀 먼저 성과를 내주기를 좀 바랍니다. 그렇군요. 선난 후이. 네. 네, 어려운 거 먼저 하고 아니, 쉬운 왜냐하면 걸 나중에 어려운 거 해라. 뒤로 밀려놓으면요. 네. 그때 가서 또 수사의 동력도 그렇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면 안 가장 되지. 초반에 어려운 수사지만 또 가장 많이 해놓은 네. 정치인들까지 연루돼 있는 전 네. 여기 본질부터 먼저 때려버려야 된다. 명태균 게이트 먼저 포문을 저 그렇게 열어야 봅니다. 된다. 네, 하다 보면은요 줄줄이로 나올 거예요. 예. 네, 가장 어려운 것부터 저는 장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마 추가 구속 기소를 한다면 이 건진 전성배 씨가 좀 1차 타겟이 될 것 같아요. 건진이 1차 타겟. 왜냐하면 두 번인가 하여튼 영장을 쳤어요. 예. 근데 법원이 기각을 했습니다. 예. 그때 이제 수사가 좀 무르익지 않았는지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나 수사 의지를 갖고 영장 청구까지 이르렀는지 좀 물음표도 있습니다만 지금 추가로 나오는 보도들 보세요.
약간 명태균 씨랑 결이 다른 건 네. 김건희를 막 겁박하기도 하고 압박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뭐 하는 거냐. 그리고 샤넬백 신발로 바꿨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갖다 준 사람이에요. 그거 네.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말하는 거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다 잃어버렸다는 거. 왜냐하면 그 통일교회 2인자가 여사가 잘 받았다고 하십니다. 건진폰 했을 때 나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밖에서 뭐 하겠습니까? 다 증거인멸하려는 동인이 크겠죠. 말 맞추고 하려고 했겠죠. 등장인물들이 많이 다 지금 밖에 있으니까요. 그럼 이 사람을 바로 잡아야죠. 그러니까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 한번 구속이 됐었고 이제 시간이 다 차가지고 나왔고 지금 검찰에 좀 협조하니까 아마 잡아들일 동인은 이제 수사기관으로서는 속도를 내지만 이제 명태균은 인시 확보에는 조금 그 동인이 떨어질 수는 있을 거고 네. 건진을 바로 잡아야 그 다음은 바로 김건희 씨입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만 더 추가하면 내란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이나 최혜병 특검이 지금 수사 대상자는 다 같아요. 결국 수렴하는 건 윤석열 김건희 부부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성과를 말할 수는 없고 네. 제가 제시하는 성과의 기준은요. 지금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사안은 결국 기존의 수사기관을 장악해서 수사기관이 덮어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내란 특검이 됐든 김건희 특검이 됐든 뭐 최혜병 특검이 됐든 기존의 검찰이나 경찰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윤건희 라인들 여기를 누가 먼저 치고 들어가느냐가 저는 더 관건이라고 봐요. 중요한. 그동안 덮어줬던 사람들. 그렇죠. 예. 네, 근데 그러려면 아까 제가 정치권에 대한 수사도 난이도가 있다고 했던 이유가 아무래도 정치적 그 압박을 견디면서 수사를 해야 되는 거고 검찰이나 경찰에 대한 수사는 자기 친정에 대한 수사일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칼자루를 들이댈 수 있느냐. 왜냐하면 국민들이 의심하기에는 아니 어떻게 민정수석하고 검찰총장이 비아폰으로 대화를 해요. 그럼 어떻게 영부인이라는 자가 비아폰을 쓰면서 김주현 민정수석하고 전화를 합니까? 그래서 민정수석을 국정원장하고 문자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민정수석을 이제 밀정수석이라고들 부르는데 이 밀정수석에 대해서 이거 수사 안 하면요. 네. 저는 특검들도 이거 성과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어려운 수사, 그러니까 정치권이 연루돼 있고 검찰이라고 하는 친정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범죄가 보이면 수사한다. 이 대원칙을 어느 특검이 먼저 지키느냐. 네. 저 그게 아마 박수 쳐줄 수 있는 예. 저는 그 기준점이 된다. 저 그렇게 봅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심우정 검찰이 그 김민석 그 저 총리 후보자를 향해서 바로 수사에 착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사건 배당을 하지 했어요. 않았습니까? 근데 관련해서 이제 TV조선이 방금 전에 이제 단독 보도를 했는데 권순정 그 수원 고검장이 이프로스에 글을 올렸다는 겁니다. 뭘 올렸냐?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사기소 분리, 그러니까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서 개념도 모호하고 형사 시스템 자체를 무너뜨리는 트로이 목마가 될 수가 있다. 이 검찰개혁 하지 말란 얘기예요. 수사기소 분리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작도 안 했어요. 예. 시작도 안 했고 이제 정권 그 교체한 지 한 달도 안 됐습니다. 네, 예. 네. 그런데 벌써 검찰이 준동하기 시작한 거 아니냐. 어떻게 보십니까? 장 변호사님? 반항하는 거예요. 반항? 그런데 네. 이거 저는 검사 출신 분들, 뭐 제가 만나는 분들이 전체를 대변하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전 용인 단계에 들어갔다고 보고요. 지금 검찰이 이거 민주당이 하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개혁하는 겁니다. 그럼 예. 개혁 여론이 무르익지 않았나요? 아니요. 검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김건희 씨에 대해선 무죄 방면을 못해서 안달이 난 모습이었어요. 부끄러운 줄 아셔야죠. 그리고 자기네들 그 내란과 관련한 혐의 제대로 수사는 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윤석열 씨에 대해서만 시간으로 계산하고 다른 전례가 없는 일, 헌정사의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대검에서도 그 직후부터 현장에서 아우성이 그럼 지금부터 시간으로 계산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하니까 아니 하지 마. 원래 하던 대로 해. 그러면 즉시한거 했었어야죠. 그거 하지 않았어요. 그래놓고 뭘 어쩌자는 겁니까? 왜 그러냐면 이건 구조적인 문제라서 그래요. 수사 기소를 같이 갖고 있으면 특히 언론에서 주목하는 수사일수록 기소를 골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표점으로 삼아버려요. 그러니까 특수수사가 무죄율이 훨씬 높은 거예요. 일반 사건 그렇게 공들이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구조적인 개혁에 대한 모든 고민이 있는데 이제 와서 이게 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이분 뭐 하시던 분입니까? 윤석열 완전 최측근 라인으로 분류됐던 사람 아닙니까? 네. 이러니까 검찰이 더 신뢰를 잃는다는 거. 후배들한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 이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네, 어떻게 저는 이 보세요? 권순정이라는 사람은 좀 입을 닫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자가 지금 보니까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할 때 형사 2부장 했고 맞아요. 대검 이제 검찰총장 됐을 때 대검에서 대변인, 그러니까 윤석열의 임 역할을 초기에 맞아요. 했고 네, 네. 그 이후에도 보니까
뭐 한동훈 때는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승진해가지고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검사장 또 달고 네. 또 법무부 검찰국장을 또 윤석열 정부에서 지냈고 고등검사장까지 할 거 다 했습니다. 네. 그럼 저는 권순정 씨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그동안에 검찰이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사실 기존에 검찰이 제대로만 돌아갔다면 김건희가 이렇게까지 나댈 수 있었겠습니까? 그 역할을 안 했기 때문에 사실은 윤석열 입장에서도 보면 내란까지 저지를 만큼 간이 부을 수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검찰은 사실 공범이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아무리 국민들이 검찰 정신 차려라,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되라, 수사해라 할 때 네. 아무것도 안 했고 그리고 그때는 검찰에서도 내부 비판 이프로스라는 지금 게시판에 쓴 건데 예. 이프로스의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검찰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단 한 명의 검사도 글을 올린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검찰개혁 하겠다고 하니까는 이 권순정이라는 윤석열 한동훈의 하수인 같은 검사가 네. 당장 이 프로스에 글 올려가지고 지금 뭐 나불나불 이렇게 쓰는데 이래도 됩니까? 아니 저는 진짜 양심이라는 게 있는지를 되묻고 싶고 네. 지금에 와서 수사 기소에 대해서 본인들이 뭐 거부감을 내세우고 뭐 검찰 개혁하지 말자 이런 취지인데 전 양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한동훈의 하수인이다. 네. 본인들은 예.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정말로. 여전히 그러니까 지금 정권 교체는 됐지만 윤석열 사단이 검찰 안에 뿌리 깊게 남아 있는 겁니다. 있는 거죠. 남아 있고 그리고 호시탐탐 상황을 변경하기 위한 예.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심우정 총장을 비롯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검찰개혁에 대해서 속도를 늦춰서는 안 된다. 초기에 확실히 제대로 진압하지 못하면 또 되치기 당할 수가 있다. 저는 그 경험을 민주당 주요 관계자들이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저는 이제 지금 시작일 것 같아요. 네. 이제 저는 이렇게 계속 도미노처럼 더 많은 반항? 네. 그 장 변호사님 반항이라고 하셨는데 예. 수사 기소 분리가 네. 어떻게 더 명징해야 됩니까? 분리하겠다는 것보다 더 명징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그냥 저항인 거죠. 사실상 안 하겠다라는 거죠. 예. 안 할 수 있는 국면인 건 객관적으로 진단이 됩니까? 아니요. 본인들이 자초한 거예요. 완전히 신뢰가 땅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검사들이 왜 저연차 때 탈출 러시를 합니까? 이 조직의 자부심을 더 이상 못 느끼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지탄받는 조직으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네, 네. 권순정 검사 거기에 책임 없습니까? 아니요. 대단히 많은 사람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후배들한테 부끄럽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 보존하고 있는 게 검찰한테 좋습니까? 그러면 본인들이 어떤 개선안을 내도 부족할 판이에요. 기소와 수사의 결합으로 인해서 검찰이 망가지는 걸 본인들이 왜 모르겠습니까? 정권에 사실상 아부하는 수사 해왔었잖아요. 그거 아니라고 양심에 손을 얹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아니다, 모호하다. 이게 무슨 논림이 있겠습니까? 검찰 내부는 설득할 수 있을까요? 그 논리로 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권순정을 보면 진짜 윤석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란을 일으키고 나서도 뭐 필요한 계엄이고 뭐 필요했으니까 했다 그러고 본인 정당화를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계몽령이다 뭐 계몽당했다 이러고. 네. 근데 권순정 씨도 마찬가지죠. 본인이 검사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했다면 네. 국민의 공복으로서 검사 역할을 했다면 그럼 아마 윤석열 정부에서 승진 못했겠죠. 그 하수인으로 줄 섰으니까 승진까지 한 거니까 결과적으로 검사로서 역할을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지경이 됐으면 나라가 이 지경이 됐으면 내 탓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어디다 대고 지금 본인들 잘했다는 식으로 저렇게 나오는 뻔뻔함을 보일 수 있는지가 네. 정말 참 국민들이 화가 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본인들이 선출됐습니까? 그냥 시험 봐가지고 사법고시 붙어가지고 윤석열 밑에 줄 대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와가지고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네. 본인들의 역할은 안 하고요. 책임은 안 하고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개혁에 저항하는 이런 꼴이 얼마나 나쁘끄럽나. 정말 양심이 없는 인간들이라는 게 또 한 번 느껴지고 아니 나무위키에도 나와요. 한동훈과 가까운 인물로 알려져 있대요. 그러니까 윤석열 한동훈 뭐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 그 윤석열 한동훈 시대에 그렇게 고속 승진을 한 사람인데 네. 그러니까 본인이 그동안에 검찰이라는 조직을 망치고 대한민국을 망쳐온 거에 대해서 전 이제는 책임을 질 시간이다. 우리가 권순정이라는 사람의 허락 맡아가지고 개혁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좀 착각을 거두어 주길 바랍니다. 몇 가지 속보가 있어서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송영길 전 소나무당 대표죠. 보석 인용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바로 출소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사실은 그 여야 대표단을 이제 그 대통령 초청해서
오찬을 함께 했는데 그 자리에서 국민의힘 그 비대위원장인 김용태 의원이 대통령 임기 마친 다음에도 계속 재판받아라. 그거 약속해달라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관련해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번에 당대표 출마 선언하시고 저희도 이제 곧 모시려고 하는데 무례하기 짝이 없다. 내란 우두머리나 빨리 감방에 집어넣자고 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일단 김용태 위원장이 이렇게 그 대통령 면전에서 재판받아라 라고 요구한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김용태 위원장 같은 경우는 본인의 실력으로 지금 비대위원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상 친윤들에 의해서 세워진 바지 대표로서 이제 임기도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본인이 성과도 못 냈고 이제 방을 빼야 될 상황이 돼버리다 보니까 당내 구성원들에게 이재명 대통령은 악마야라는 그 기존의 국민의힘에서 써왔던 반정치 수법을 써줘야 본인에게 정치적 미래가 있다라고 지금 아주 심각한 착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전 이거 이상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당원들에 대해서 저 예뻐해 주세요. 이거 왜 이게 무슨 발언 의미가 있습니까? 굉장히 무례하고 기본이 안 돼 있는 발언이고 김용태 위원장이 그런 말 확답을 대통령한테 요구 안 해도 네. 법과 원칙대로 가는 거예요. 아니 임기 중에는 재판이 다 중단되고 그 이후에 당연히 법원이 재판을 또 진행하겠죠. 네. 거기 가서 이제 또 재판에 시시비비를 가리는 건데 이거를 임기가 만료가 임박한 비대위원장을 대통령실까지 모셔다가 네. 식사 대접을 하는 그 자리에서 저런 무례한 발언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참 김용태 위원장 보기 좀 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들 당원들한테 충성하려고. 그러니까 김용태 위원장은 사실 임기도 얼마 안 남아서 사실은 굳이 만날 필요가 있냐라는 대통령실 참모들의 의견이 원래 있었지만 명단에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안 불러도 뭐라고 그렇죠. 못할 위치인데 예. 근데 사실은. 대통령이 무슨 대화하는데 무슨 직함이 뭐 이렇게 중요하냐, 다 같이 만나서 소통하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상대방에서 그렇게 이제 아량을 베풀면 저쪽에서도 일종의 이제 화답을 하는 게 당연합니다. 사실은 이게 경우인데, 예, 예. 그죠? 근데 그게 없고 송원석 원내 돌이 그렇죠. 인간된 돌인데 네. 그게 없이 그냥 야멸차게 와서 자기가 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내 할 일을 다 한 거야라고 스스로 뭐 위안을 삼는 게 아닌가. 이게 정치인 김용태의 수준인 거죠. 유아 갖고 미숙. 유아, 미숙. 예. 이 얘기를 해서 얻는 정치적 이득이 뭐가 있습니까? 본인한테. 이를테면 본인이 그러면 대선 때 뭐라 그랬습니까? 2달이면 대선 치를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재판 때문에. 거기서는 물러난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만 이게 사실상 이 조우하는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의도가 너무나 명확한 거죠. 본인이 본인 정치하러 온 거예요.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에. 자기 협치를 정치. 하는 자리에 나 요 말 해야지. 요 말 하면 이거는 당원들한테 나 할 말 했다고 칭찬받을 텐데. 아니요. 당원들도 크게 볼 겁니다. 지금 그러면 본인이 했던 그 본인 정치 국민의힘에서 응원받고 있나요? 아니던데요. 완전 되치게 당하고 있던데요. 새도 없고 능력도 없다라고 해가지고 아무도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수용을 5개 중에 단 하나도 하지 않는 것 같던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 반성은 없습니까? 그리고 정말 철저하게 반성하고 싶으면요. 내란에 대해서 김용태 위원장 당이 얘기하지 말고 본인이 말하십시오. 뭘 잘못했는지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하는 게 성결과제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나쁘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뭐 하고 싶은 말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댓글들을 봤더니 진짜 험하게 달리더라고요. 예, 김용태라는 정치인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 반성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김용태 위원장이 이제 첫 단추가 잘못됐다고 보이는 게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여전히 당에서 본인의 그 생존을 위해서 지금 저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밖에 나와가지고 저렇게 철없이 하고 다니면은 얼마나 많은 비판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정치를 더 오래 할 수 없는 사실상 저는 이제 정치 생명이 끝나가고 있다라고 저는 진단을 하는 거고 제가 김용태 위원장한테 이렇게 한번 역으로 여쭤볼게요. 똑같이 역으로 이걸 이제 미러링이라고 하는데 이재명 정부에서 그럴 일은 없지만 제 예를 드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했던 식으로 이재명 정부의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한테 충성하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야당의 지도자인 그러면 김용태 의원에 대해서 있는지 없는지 싹 다 씌워가지고 기소다 합니다. 한 5개. 아마 10개 하죠. 10개. 10개 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재판 잘 받으세요라고 하면은 본인이 뭐라고 답을 할 거예요? 당연히 부당한 기소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 국민들이 3년 동안 다
보온 그 히스토리와 서사가 있는데 여전히 대통령실에 처음 초대받아가지고 대통령께서 정치 좀 복원시키자고 또 G7 다녀오셨으니까 또 성과도 보고하고 예. 아니 대통령다움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럼 본인도 최소한의 양심이 있으면은 야당의 지도자로서 나왔으면 거기에 맞는 도량과 도리를 보여줘야 되는데 예. 임기 끝나고 재판 잘 받으실 거죠? 약속해 주세요. 이게 얼마나 철딱서니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조금 정말 한심합니다, 예. 정말로. 그러니까 대국적으로 네. 대한민국 정치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의논하자고 대통령이 판을 연 거예요. 그리고 본인 생각에도 내가 임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초청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를 이제 장 변호사님 정말 적확하게 지적하신 것 같은데 자기 정치의 장으로 활용하려고 했었던 것은 아닌가. 얄팍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좀 그 당원만 이렇게 협의화된 정치가 아니라 조금 더 대국적인 정치를 해주기를 온 국민이 좀 바라고 맞아요. 있는데 국민의힘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나? 그런 것 같아요. 예, 아직도 내란의 이 그 복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구나. 여전히 반성도 성찰도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리얼미터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율 발표를 했는데 59.3%입니다. 지난주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영남권에서 상당히 지지율이 많이 올라갔고 서울, 세종에서 좀 소폭 하락했다라는 보도가 나와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 평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기대치가 상당히 높고 이 부분이 일단 보면은 윤석열 박근혜 정부 때보다 같은 기간에 보면은 훨씬 이제 기대치가 높은 걸로 나오고 있고 네. 또 유의미하게 눈에 띄는 건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 격차는 거의 20%에 수렴합니다. 국민의힘이 저희도 지금 말씀드리지만 이 소용돌이에서 나오고 있지 못해요. 정치적 모멘텀으로 삼을 수 있었던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친윤의 그 그림자에서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나아갈 방향은 여전히 모호하고 안개 속인데 8월에 전당대회는 치르겠다고 하고 민주당은 민주당의 길을 가잖아요. 어떻게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 기치가 너무 뚜렷해요. 그리고 그 뚜렷한 기치하에 움직임들이 실제로 있는 거죠. 입법적인 지원도 있는 거고 특검도 발족을 시키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정말 정확하게 평가하시고 이런 좋은 분위기를 능력으로 계속 순항하도록 해야 되는 게 또 민주당의 책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할 때 결국에는 경제, 안보, 인사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건데 뭐 경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방향성만 제시했을 뿐인데도 코스피 3,000을 돌파를 했고 이제 경제는 계속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아마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안보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G7 첫 외교무대 대비도 성공적으로 했고 앞으로도 외교에 대해서도 저는 많은 성과를 낼 것 같거든요. 네.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인사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게 넓게 보면 정치인데 적재적소에 사람을 안 치는 거고 국민들의 판단을 또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제도 야당까지도 초청해서 정치 복원에 노력을 하고 국민통합 행보 그리고 네. 이게 인사로까지도 드러난다면은 전 앞으로 좀 기대감을 섞어서요. 이재명 대통령은 아마 지지율이나 이런 국정수행 지지도에 대한 기대가 한 55에서 60으로 계속 형성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가 조금 더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는 장윤 변호사가 네. 다음 방송 때문에 나가셔야 네. 돼가지고 너무 안타까운데, 네. 장 변호사님 보내드리고 네네. 우리 신 변호사님이랑 5분만 더 해도 더. 될까요? 네, 그럼, 알겠습니다. 네, 저는 그러면 신청하겠습니다. 장 변호사님은 다음 방송을 위해서 네. 다음 주에는 10시에 칼같이 알겠습니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는 신인규 변호사님하고 조금만 더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나토 불참과 관련해가지고 고내창 결단을 사실은 한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어쨌든 대한민국이 새로운 민주국가로 돌아왔다라는 걸 세계만방에 알릴 필요도 있고 해서 G7 그리고 미국하고의 정상회담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 나토에 가면 만나지 않을까 했는데 결국에는 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냈어요. 근데 관련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현실을 등지면 안 된다라면서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조선일보도 국익 손상이 우려된다. 이제 이런 비판들을 이제 보수지들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중동 정세가 워낙 유동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지금 당장 얻을 국익에 해당하는 이슈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는데 이분들은 왜 이렇게 다 벌떼같이 똑같은 비판을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아까 뭐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내지는 뭐 기대감에 대한 조사도 네. 봤습니다만은 뭐 한동훈 전 대표나 내지는 뭐 보수 언론에서 뭐 나토 불참 자체를 어떤 국익의 손상으로 연결시키려고 해도 네. 손상되는 국익이 없기 때문에 이게 국민들한테 별로 호소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격을 위한 공격, 뭐 좀 속된 말로 하자면 약간 억지로 까는 이제 네. 이런 식의 비판이기 때문에 네. 좀 한동훈 전 대표나 국민의힘은 좀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차리긴 어렵겠지만요. 그래서 저는 나토 문제는 네. 사실 저는 이제 처음에 검토하신다고 해가지고 전 갈 수 있으면 가는 게 좋다고 봤습니다. 그 이유는 네. 이번에 대한민국이 지난 6개월 동안에 국익 손상, 국격 추락을 너무나도 심각하게 겪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G7에 소속된 국가들이 또 나토에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네, 네. 유럽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가입돼 있기 때문에 전 나토에 가서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적인 데뷔 무대를 잘 치렀고 나토에 가서도 또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유럽에도 알릴 수 있다면 전 좋은 무대가 될 수 있겠다. 네. 그랬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란과 이스라엘 지금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됐고 또 미국이 폭격까지 지금 이란에 한 상황에서는 직접 개입했습니다. 직접 개입을 전쟁에. 했잖아요. 예. 그럼 지금에 가서는 나토에 가도 뭐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나거나 이런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맞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에 와서는 조금 이건 재고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판단이 전 합리적으로 보여지고요. 네. 거기다가 지금 중동 정세가 이렇게 악화되고 있는데 외교안보 라인이 지금 구축이 안 됐잖아요. 지금 위성락 안보실장만 사실 가지고 기존의 내각과 동거를 불안하게 예.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교부 장관도 아직 인선이 안 됐죠.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사람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동 정세가 저렇게 불안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굉장히 좀 바쁘게 네. 어떻게 보면 일정을 소화해야 된다면 그러면 굳이 또 안 가는 것도 이거는 뭐 그렇게 나쁜 선택 아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나토에 대해서 갈까 말까를 검토했다가 또 지금 상황의 변경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모습은 전 굉장히 저는 국익을 고려한 대통령의 판단 아니냐. 네. 이걸 가지고서 보수 언론이나 또 국민의힘에서 자꾸 그 비판을 하기 위해서 꼬투리를 잡는데 저는 뭐 나토를 가면은 뭐 보수 진영에서 좋아하는 외교고 네. 뭐 나토를 안 가면은 뭐 진보 진영에서 바라는 외교. 전 이런 식으로 좀 이분화를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대한민국이 국익을 우선으로 하는 외교, 적과도 대화한다라는 외교, 이런 외교의 기본에 좀 충실한 그런 외교 전략을 전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써주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 한동훈 대표나 또 전 김기현 대표도 뭐 나토 불참을 좋아할 나라는 북중러다. 뭐 이런 식의 인식을 또 언론들이 이제 대서특필을 하고 있는데 이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아니 그 북중러 얘기 나왔으니까 한 말씀 드리면 답답해. 아니 북한하고 중국하고 그렇게 러시아. 안 친해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서로 못 믿는 사이예요. 근데 지금 이제 북한이 또 러시아하고 많이 또 결합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북중러라고 하는 이 프레임 자체는 사실 한미일이라고 하는 사실상 미국의 전략을 전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일본을 아시아의 소위 말해 패권 국가로 놓고 대한민국을 일본 밑으로 넣어가지고 네. 동아시아를 관리하겠다라는 미국의 어떻게 보면 큰 그림에 우리가 들어가는 건데 네. 그럼 그렇게 갔을 때 대한민국의 국익은 뭡니까? 아니, 전쟁 나면 이제 한반도에서 나고 우리가 모든 피해를 다 치러야 되는 쪽으로 가는 건데 네. 그 대한민국의 국익이 뭐가 있냐고요. 후쿠시마 오염수 뿌린다고 하면 우리는 저항도 못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도 못하고.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북중러라고 해서 우리가 교류 안 합니까 그러면? 아니 저는 북한하고도 더 적극적으로 대화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과거에도 북방 외교를 했던 게 노태우 정권, YS 그럼요. 정권이에요. 맞습니다. 예. 러시아하고 수교를 누가 했는데요? 중국하고 수교를 누가 했습니까? 노태우 때 했어요. 다 노태우 때 북방 예. 정책을 외교. 쓴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자꾸 김기현 전 대표도 뭐 자꾸 북중러, 한미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진영 외교를 고착할수록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질서에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협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더욱 전 나토도 갈 수 있으면 가는 게 좋고 네. 또 못 가면 못 가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북한과 러시아, 중국과도 교류를 해야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예. 한미동맹 강화 안 합니까? 그러니까. 미국과의 동맹도 더 강화할 수 있는 부분들 더 강화하고 그렇지만 과거처럼 우리가 무슨 미국의 하수인처럼 굴 수는 없는 거고 세계 질서가 바뀌니까요. 맞습니다. 그 일본과도 가까운 나라인데 우리가 뭐 담 쌓고 지냅니까? 당연히 교류할 건 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각국과의 전략을 세워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전 좀 더 네. 입체적인
입체적인 외교를 좀 해주면 어떨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영 외교가 아니라. 맞습니다. 그 진영 외교 때문에 윤석열 정권에서 우리 외교가 퇴행하고 역사에 죄를 짓는 그런 외교를 해온 아니, 겁니다. 그리고 국익을 팔아먹었죠. 그렇습니다. 아니, 대한민국 국익이 지난 3년 동안 어디로 갔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한미일 줄 서가지고 국익이 생겼습니까?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전 너무 그게 답답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북한 가도 그러면은 뭐 극우 유튜버 출신 김용호 장관 세워가지고 뭐 영원히 대화 안 하고 영원히 그럼 통일부 장관이 가서 싸웁니까? 그러니까 정치를 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적으로 사고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 진영의 틀이 딱 갖춰져 가지고 나만 국회의원 할 수 있는 길로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의 수준은 정치를 보는 수준은 상당히 높이 올라와 그렇죠. 있는데 여전히 그 진영과 기득권 여기에만 골몰하니 참으로 답답해서 말씀을 좀 여쭤봤습니다. 이거랑 똑같아요. 과거에 지역주의의 망령이 있을 때 네. 지역주의로 동서 갈등을 부추겼잖아요, 정치인들이. 네네. 그러면 내부 결속은 좋은 거예요. 자기 정치엔 유리한 겁니다. 그렇죠. 자기 표 관리는 쉬운 거예요. 네. 저는 외교도 마찬가지로 봐요.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진영 외교를 외치고 있는 저 보수에 있는 인사들이 네. 국익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결국 한미일과 북중로로 나눠가지고 프레임을 짜놓으면 자기 지지자들 관리하기는 훨씬 쉬운 겁니다. 근데 네. 문제는 대한민국의 외교가 무너지고 국익이 실종되죠. 근데 이렇게 가서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다. 네. 저는 입체적인 외교, 좀 더 균형 있는 전 전략적 모호성에 기반한 외교 전략과 전술을 써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국민의힘은 협조하기 싫으면 정치를 그만하세요. 네. 네, 정치권에서 제가 퇴장시켜 드릴 테니까 더 이상 국익을 좀 저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그 속보는 트럼프가 24일부터 진행되는 나토 회의에서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정상과 회동하고 싶다라는 입장을 이제 밝혔다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가 이 주장을 하기 전에 이미 나토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정했는데요. 관련해서 지금 대통령실에서 입장 나온 것은 한미 정상회담은 다양한 방면에서 이제 검토가 될 거고, 그리고 나토에 누구를 대신 보낼지 여부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여간 이걸 가지고 또 외교적인 쟁점을 삼을 걸로 보여요. 국민의힘이 어떻게 나올지 너무 눈에 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국제사회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보와 판단을 갖고 있는 대통령실과 외교안보 라인이 보다 적확하고 분명하게 판단을 했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저희가 이제 조만간 곧 문정인 선생님 모셔서 말씀을 좀 전반적으로 들을 예정인데 단순하게 보면 큰일 난다. 예, 지금 이 정세는. 그래서 좀 깊이 있게 보고 어떻게 우리가 스탠스를 대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지 않는 것인지 판단하고 움직이고 있는 걸로 보인다. 이 정도 말씀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13분이나 더 저희가 모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외롭게 예. 신은규 변호사님하고 둘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